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국토환경자원본부의 김준성 부연구위원입니다. 오늘 일단 바쁘신 와중에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올해 첫 미래국토 리더스 포럼으로 기후위기 시대의 통합 물관리 현황과 정책 재현이라는 주제로 배덕효 세종대학교 총장님을 모시고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강현수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고, 인사 말씀 이후 제가 배덕규 총장님의 양력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고 이후에 총장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이후에는 30분간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하는 방식으로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연구원 원장 강현수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2022년 첫 번째 미래국토 리더스 포럼의 강연자로 세종대학교 배덕효 총장님을 모셨습니다. 굉장히 지금 대학 오늘 개학하는 날에 또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또 엄중한 시기에 이렇게 총장님께서 직접 우리 세종 국토연구원까지 방문해 주셔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미래국토 리더스 포럼은 말 그대로 미래국토의 비전과 전망, 그리고 이러한 미래국토를 좀 더 삶의 질이 높고 지속가능한 국토로 만들기 위한 그런 전략과 정책 방향을 사회의 리더들을 모셔서 듣는 자리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약 한 달에 한 번 정도, 1년에 약 10차례 정도 이렇게 리더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데 2022년 올해 첫 번째 리더로서 세종대학교 배덕효 총장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조금 있다가 우리 사회자께서 양력 소개를 해 주시겠지만 현재 한국수자원학회 회장으로서 오랫동안 수자원 분야에 아주 전문적인 식견과 좋은 정책 제언을 많이 해 주셨고요. 또 세종대학교 총장님으로서 또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이 리더스 포럼을 통해서 올해 저희 국토연구원이 해야 될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올해는 또 새로운 또 대통령이 선출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시기고, 또 이 중요한 시기에 앞으로 우리가 이 국토 환경 정책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를 또 고민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연구 과제를 또 선정해서 또 연구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 리더스 포럼에 나온 말씀들을 저희들이 많이 참조해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총장님 강연에 앞서 배덕효 총장님의 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덕효 총장님께서는 연세대학교 통합공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신 후 미국 아이오와 대학 수공학 전공으로 공학 석사와 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이후에 하천관리포럼, 통합물관리포럼 공동위원장을 지내셨고, 기후변화 대비 수자원 정어기술개발연구단장, 한국수자원학회, 한국기후변화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셨고, 세계기상기구 한국위원회 위원을 맡으셨습니다. 현재에는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통합물관리포럼 공동위원장, 세종대학교 총장, 그리고 한국수자원학회 회장직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배덕효 총장님께서는 수자원 및 기상수문학 분야의 세계적인 연구자로서 많은 업적을 쌓으셨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국토부, 환경부,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상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은 배덕효 총장님을 모시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제 양력을 소개했는데 조사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하셔가지고 우선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기후위기 시대의 통합물관리 현황과 정책.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키워드는 기후변화, 그 다음에 탄소 중립, 그 다음에 물관리 일원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수자원학회 여러 회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순서는 최근에 물관리 여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평가와
적응 대책에 대한 우리나라 수자원 분야의 연구 현황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기후변화가 결국은 에너지와 물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나라 수자원의 역사를 살펴보면 약 한 60년 정도를 되돌아봤을 때 최근 이 5년이 굉장히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의미 있는 변화의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우선 이게 잘 안 되네. 어쨌든 이쪽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전환하고 IT 융합 기술로 대변되는 이 4차 산업이라는 게 결국 기존에 우리가 물 문제를 다루던 거에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물 문제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을까? 이 논의가 되는 시기가 현 시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지난 2년간 이 코로나 시대는 곧 아마 개인적으로는 끝날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분명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기존의 물 관리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형태로 나타날 것 같다라는 거고요. 나아가서는 기후위기, 즉 기후변화입니다만은 이 기후변화가 유럽이나 중국의 대홍수뿐만 아니고 미국, 캐나다의 산불 등 이제는 기후변화를 넘어서 기후위기라고 그럴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세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가 보면, 우리나라 역시 지난 한 20년간 이렇게 살펴보면 연 강수량이 한 13% 정도 증가할 정도로 강수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 증가폭이 크게 보면 1976년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마 최근에는 여러분들 2020년 8월인가요? 영산강, 낙동강, 그 다음에 금강 쪽에 한 153지구에 4,800억 정도 피해를 입힐 정도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끊임없이 아무리 현대과학이 발전을 해도 계속해서 홍수 피해가 나고 있는 사실이고요. 또한 가뭄 현상을 보면, 가뭄도 이렇게 한 40년으로 보면 2, 3년에 한 번씩 크고 작은 이런 가뭄들이 발생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2008년 이후에는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매년 가뭄이 발생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2015년, 16년 조금만 더 지속됐으면 서울의 단수가 될 정도로 거의 한 일보 직전까지 갔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 큰 가뭄은 없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댐 관리자들은 오히려 댐에 물을 이제 많이 가둬두는 게 낭비처럼 보여서 사실은 댐을 환경용수로 많이 사용하다가 2020년 같은 그런 홍수를 또 겪게 된 겁니다. 아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또 최근에는 그 금년에 겨울 가뭄 얘기가 될 정도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끊임없이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과연 이 홍수와 가뭄이 우리가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홍수가 나고 피해가 나면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과학자들은 과연 그거를 어느 만큼, 어떤 크기로, 또 언제 나타날지,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하느냐 하는 것들이 이슈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선 그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평가와 적응 대책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요. 제가 봤을 때는 한 30년 정도, 30년 정도가 기후변화 연구가 시작이 됐는데 1990년 초반에는 과연 기후변화가 사실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마다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7대 3 내지 8대 2는 기후변화는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고 오히려 그거를 사기다고 얘기하는 이런 그룹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로부터 한 10년이 지나서는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기후변화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고요. 그러면 이 과연 기후변화가 여러 산업 분야, 특히 수자원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어업이라든지 또 생태, 보건, 건강 각 분야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연구가 한 10년 정도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경부터는 기후변화는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는데 이게 워낙 불확실하니까 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연구들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결과를 잠깐 소개드리면 이 슬라이드가 통상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한 수자원 영향 평가하는 기법을 나타냅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하나는 과거 자료를 분석해서 과연 이 경향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거냐 자료 분석 쪽이 하나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에 따라서 전구 모형과 수문 모형을 활용해서 영향을 평가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수자원 분야에서는 홍수나 가뭄, 용수 공급, 수질 생태 여기에 어느 만큼 영향이 실제로 있는지를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되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면 사실 이 적응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전략을 세워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결과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과거 자료를 분석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봐서 연 강수량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 강수량이 증가하면 좋지 않느냐, 가뭄에. 근데 이걸 계절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봄에는 강수량이 줍니다.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미 우리나라 강수량의 3분의 2가 여름철에 집중하는데 여름철에는 더 많은 비가 오고요. 사실 물이 진짜 필요한 봄철에는 감소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욱더 우리의 물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연평균뿐만 아니라 극치량, 즉 일일 최대 강수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분석해봐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특히 중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 자료를 분석했을 때 일최대 강수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위해서 분석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GCM 그 다음에 다운스케일링해서 수문 모델로 결합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해보면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포함한 이 지역은 강수량이 증가하고요. 남부 지역은 감소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량도 동일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2008년 정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년 정도의 우리나라 영향 평가를 수행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슬라이드가 우리나라 전역의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 평가한 처음으로 제공했던 그런 자료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대책을 영향 평가 결과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의 공무원들은 이거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데는 굉장히 주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본인 스스로도 기후변화를 느끼겠는데
이게 너무 불확실해서 과연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논의가 2010년 전후에서 이제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일례로 이런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뭘 나타내냐면 봄철의 강수 변화와 기온 변화입니다. 두 가지적인 측면인데, 첫 번째는 요거는 이제 다른 모형입니다. 전부 다른 모형을 썼을 때 어떤 모형을 얘기해도 기온은 다 상승한다고. 근데 이제 여기가 제로축이니까 요 축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를 살펴보면 어떤 모델을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모델은 증가한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모델은 감소한다. 그러니까 연구자마다 어떤 모델을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달리 제시하니까 정부에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두 번째는 이제 기후변화는 미래 30년 단위로 끊어서 이게 이제 가까운 미래, 중간, 먼 미래라고 봤을 때 먼 미래로 가면 갈수록 모델마다 결과 차이가 굉장히 많이 이게 스프레드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을 한 지난 10년간 우리 연구자들이 많이 했어요. 최선의 방법은 하나의 모델이 아니고 그러면 여러 모델을 사용하는 게 낫지 않느냐. 즉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서울을 가야 되는데 한 사람한테 길을 물어봤는데 잘못 가르쳐주면 엉뚱한 길로 가거든요. 근데 한 10명한테 물어봐서 8명이 이 길로 가면 된다고 얘기하면 그만큼 틀릴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10년 당시에 시나리오도 3개를 쓰고 GCM도 13개, 그 다음에 숨은 모델, 즉 각 수계마다 312개의 앙상블 모델을 만들어서 평가를 해보면 결과가 이렇습니다. 여전히 홍수기에는 강수량뿐만 아니라 유량이 증가하는데 중부권에는 많이 증가하고요. 남부는 조금 증가하는 거죠. 근데 이제 드라이 시즌, 즉 그 갈수기에는 남부 지방이 굉장히 더 감소하는 현상.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기후변화가 계절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어느 정도 스터디가 됐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수, 가뭄 등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적응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은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법들이 기후변화를 견딜 수 있겠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적응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2014년에 기후변화 대비 수단 적응 기술 개발 연구단이 정부로부터 한 220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결국 한 4가지 문제의 답을 찾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극한 홍수에는 어떻게 적응하면 좋을까? 즉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슈퍼 태풍이라든지 이런 극한 상황에서 과연 홍수 문제가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용수 공급이죠. 물 공급은 어떤가? 유역 관리. 그 다음에 이제 물 산업. 이렇게 4개 영역으로 나눠서 과제는 4개의 세부 과제지만 16개 새 세부 과제로 나누어서 소위 아까 연구단을 시작하기 전에 적응 대책으로서 핵심적으로 찾아야 되는 6대 핵심 성과를 찾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천 설계나 댐 시설에 대한 설계 기준을 과연 변경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순환 영향 평가와 적응 대책은 현재 요게 한 2년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결과고 미진한 부분은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 정책에 반영을 해서 입법할 거는 하고 또 제도를 개선할 거는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실 기후변화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즉 기후변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난 30년간 경험했던
기온이나 강수가 미래 30년은 지금과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기온과 강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온 강수가 변하면 마찬가지로 그게 이제 여러 산업 분야에 사실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부터 한 15년 정도 전에 해외 학회를 나가면 해외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후변화가 미래의 먹거리다. 그러니까 한 15년 전에는 어떻게 기후변화가 미래의 먹거리가 되지?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잘 안 왔습니다. 즉, 기후가 강수와 기온이 많이 변하면 거기에 따라서 홍수나 가뭄이나 물 공급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업에 보건, 사회 각 분야별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알겠는데 그게 어떻게 미래의 먹거리가 될 거냐 하는 부분은 이해가 좀 잘 안 됐는데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건이 몇 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교토의정서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2015년에 컵21 신기후변화 체제라는 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작년이죠. 그레스코 기후합의. 여기에서 특히 저는 이제 이때 결국 기후변화가 사실 우리의 미래 먹거리구나 라는 게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신기후 체제라는 게 뭐냐면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의 주 요인이라는 데는 전 세계가 이제 공감하는 거죠. 그래서 2050년에는 지구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2도씨 이내로 유지를 하자. 동시에 상승폭을 1.5도씨 이하로 억제하자. 라는 게 그 신규 변화 체제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후변화 적응도 해야 되지만 각 나라별로 그 당시에는 INDC라고 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후변화는 아까 과학적으로는 기온과 강수의 변화지만 기후변화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너지 시장의 재편이라고. 즉,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 감축을 이게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교토의정서 같은 경우는 선진국만 참여를 했는데 그 신규 변화 체제에서는 UNFCCC에 있는 196개 국가가 하기로 동의를 한 거죠.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동참을 했는데 왜 했을까요? 자기 나라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되는데, 근데 핵심은 2020년부터 매년 118조씩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 개도국에. 그러니까 이제 개도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 나라의 화력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를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다만 돈이 없어서 못한 거죠. 그럼 이제 선진국은 왜 하냐? 이게 이제 주도하는 그룹들이 유럽의 그 물기업들입니다. 사실은 자기네들은 투자 예산의 2배, 3배 이상 돈을 벌어가겠다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지구의 그 기온 상승을 막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이면에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동남아나 아프리카, 중남미 같은 이런 물 시장을 점령하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나온 게 뭐냐면, 만약에 이거를 안 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저는 이거 2015년인가요? 이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 좀 여쭤봤죠. 이거 돈 안 내면 어떡하냐. 국제법상 내게 돼 있답니다. 그래도
안 내도 속된 표현을 해서 주리를 틀 수는 없다. 이거죠. 권고사항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2015년이니까 아까 제가 1990년 얘기하면 15년간의 이런 논의가 이루어져 왔던 거고요. 여기에 이제 결정적 계기가 사실은 작년에 있었던 그레스코 합의, 즉 26차 당사국 회의입니다. 이 내용은 파리 협정을 보다 구체화하는 거고요. 이제는 반드시 하게끔 의무 규정으로 각 국가가 법제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파리 협정을 재점검해서 돈도 2배 이상 걷자. 아까 113조라 그랬는데 한 180조 정도. 100조라는 돈이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잘 상상이 안 오고 계시겠지만 우리 건설 쪽에서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대규모 건설 공사 현장이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3, 4천억 되거든요. 근데 매년 한 4천 개씩 이런 현장이 생긴다고 보시면 굉장히 이 분야의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한 5년 전부터 그 당시 저는 뭐 국토부 수장국에 다니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해외의 물시장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에너지 전환을 돈은 내는데, 우리나라 경제로 봤을 때 해외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가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선점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래서 빨리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사실은 계속 역설을 해오고 있었던 그런 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은 기후변화, 즉 에너지 시장에 대한 대응을 현 정부에서 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온실가스 배출이 흡수보다 훨씬 많은데 앞으로는 배출량을 줄이고 흡수량을 늘려서 제로로 만들자. 근데 이제 이 계획을 보면요. NDC 계획을 보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거의 이런 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 막판에 해결하겠다 이런 쪽인데 우리는 초반에 이렇게 좀 급격하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게 될까?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른 나라에서 안 할 때 우리가 사실은 CO2 감축에 대한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면 어찌 보면 세계 인류의 신재생 에너지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연구원들이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게 상당히 관건이고요. 국가 계획에 보면 크게 봐서 8개 분야의 배출, 그 다음에 3개의 흡수원을 가지고 있는데 전환과 산업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우선 이 산업은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각 기업에 앞으로 이제 CO2 저감을 위해서 세금을 물릴 거고요. 이 전환이 대표적으로 화력 발전을 중단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가자는 계획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우리가 기술적으로 잘 극복을 해야지만이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1등 하듯이 이 분야도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기후변화와 물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후변화는 기정사실이고요. 2010년까지 연구가 됐지만 최근의 결과도 보면 기후변화는 앞으로 더욱더 과속화된다. 따라서 홍수나 가뭄이 발생 등 물관리는 더욱더 악화된다라는 건 이제 기정사실이고요. 비가 내려 강수량이 어떻게 증가하고 홍수량이 어떻게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사실은 좀 굉장히 아쉬운 거는요. 이 2050 탄소 중립 계획을 세울 때 저는 뭐 약간 외도를 했습니다만은 행정적으로 국가에서 탄소 중립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수자원 분야 전문가들이 거의 들어가서 계획을 못 세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IAEA에서 나오는 보고서를 보면요. 사실은, 물 관리를 잘하면 온실가스를 20에서 100% 정도 감축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전 세계 탄소 중립 목표 중에서 최대한 20% 정도는 물 관리에서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는 보고서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우측 그래프에서 보시면 용수에 대한 재이용, 하폐수 처리 이런 것들은 의외로 이제 상하수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가지고 있는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공급, 그 다음에 분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탄소 중립에 대해서 계획이 좀 안 서 있다. 그래서 제가 한국수산학회 회장 되고 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과연 우리가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국토연구원도 좀 조인을 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잘 돼 있는 나라가 사실은 영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의 물기업들이 선도를 하다 보니까요. 참고로 소개드리면 영국의 넷제로 2030을 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 수요를 어떻게 조절해서 경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 주도. 마지막에는 저감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최근에 많이 얘기하는 MBS라든지 식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감을 해나가자라는 계획입니다. 아마 지금 수자원 분야에서도 이제 이런 거를 같이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과연 이제, 아까 제가 최근 5년이 우리나라, 적어도 수자원 분야에서는 큰 변혁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18년 6월인가요? 약 한 3년 전에 물관리 인원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지난 3년간 노력해서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사실은 물관리에서는 최상위법이죠. 여기에도 보면 세 번째 기후위기 시대의 국민안전 및 물관리, 그래서 탄소 중립, 그 다음에 신기술을 이용해서 국민안전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느 정도 선언적인 얘기인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하기 위한 하부의 일들을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물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3년 전에 환경부로 물관리 인원화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좀 기억을 되살려 보면 그 당시에 통합물관리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통합물관리와 물관리 일원화는 사실 다른 얘기거든요. 찬성하는 사람들은 일단 수질과 수량을 한 기관에서 모아서 관리부터 하고 준비를 하자는 쪽이고요. 반대론자는 통합물관리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세부 과제, 그 다음에 예산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차제에 좀 해결을 해놓고 하자는 쪽이었습니다. 국가에서 수자원 문제를 주요 아젠다로 꺼낸다는 것은 수자원 전공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보면 굉장히 팽팽하게 찬성과 반대가 많았지만 이 전문가들의 의견하고는 상관없이 정부가 국회에서 이제 환경부로 인원을 했죠. 그래서 지난 한 3년이 세월이 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조직은 통일화했고요. 그래서 물통합 정책, 물환경, 수자원 정책이 나눠져 있는데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통합 정책인데 기존의 상수도 사업은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물환경 정책 하수죠. 이거 기존의 국토부에 있던 수자원 정책국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물 관리 일원화한다고 공무원 조직은 일원화됐지만 실제로 통합물 관리를 실천할 수 있는 실행 부서가 없었다. 개념도 없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없는 상태로 지금 한 3년이 흘러버린 겁니다. 동시에 이제 국토부 정책실의 예산도 보면 기존에 이렇게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사실은 기존에 이제 국토부에 있는 하천관리과가 넘어오면서 7천억의 예산이 들어와서 있지만 여전히 불균형이고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 통합물 관리를 하려면 이거를 좀 할 수 있는 행정조직이 좀 개편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역할도 다시 좀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금관리 문제입니다. 환경부로 이제 물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지지만 각종 기금이나 이런 걸 쓰는 거는 일원화 이전하고 이후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수계관리기금이면 수계가 제대로 관리되도록 조정하고 재편성하고 필요하면 더 확대하는 이런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R&D 예산이 이 물관리가 국토부에 있을 때 카이아 쪽에서는 그 당시 한 400억 내지 500억을 썼습니다. 근데 이게 일몰 사업이라는 이유로 환경부로 넘으면서 R&D가 거의 말라버렸죠. 제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R&D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요. 제가 옛날에 연구단장을 해봐서 아는데 국가가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그 이면을 생각해 보면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국가가 R&D를 하면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대학원생 등록금도 해주고 인건비거든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한 500억 정도 국가 R&D를 했다라는 거는 약 한 250억 정도는 매년 대학원생 인력 양성 사업이었고요. 결국 그것이 돼야 연구소라든지 기업이 필요한 고급 인력을 공급을 하는데 지난 3년간 이런 부분들이 거의 제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학회 회장이 되고서 좀 환경부 관계분들하고 얘기해서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최소한 정부 부처가 이렇게 넘어올 때는 우리는 적어도 이게 더 확대되고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빠른 시간 내에 이걸 하지 않고서는 나중에 인력 수급에 문제가 많다. 그 결과 지금 보면 사실은 기업에 물어보면 전문 인력이 없어서 난립니다. 대학 교수들한테 물어보면요. 학생이 없다는 거죠. 왜요? 학생들이 대학원을 안 올라오는 겁니다. 최소한 저희 대학도 보면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한 93%가 등록금 플러스 생활비 지원을 하거든요. 이공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돈 내고 와서 하라. 힘도 많이 든데 할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좀 많이 지적을 했었고 이제는 환경부도 좀 아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부로 인하되고 나서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요. 물산업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물과 에너지의 상관관계, 신재생 에너지 등등을 해서 산업의 발전성은 굉장히 큰데요. 우리나라 물산업은 거의 정말 초보 수준이라는 얘기고 더군다나 해외 사업은요. 해외 사업은 거의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산업 하는 분들한테 너가 해외 나가서 돈 벌어와라. 되겠습니까? 최소한 그 사람들이 해외 시장을 뛸 수 있도록 국가가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해주고 기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체계가 아직 환경부에서는 좀 전혀 안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아까 최근 5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게 우리 물관리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은 6, 70년대, 7, 80년대는 홍수 방제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산업용수, 생활용수 공급하는 게 대세였어요. 다목적 댐을 많이 졌고요.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하천 환경 문제가 대두가 돼서 어떻게 보면 이수, 치수 하천 환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이 됐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환경부로 일어나가 2018년 이루어지고 나서 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까 그 통합 물관리 기본 계획도 여기 수립이 됐지만요. 앞으로는 결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기후위기라는 것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당연히 에너지 문제, 기후변화 적응 문제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탄소 중립, 그 다음에 코비드-19, 아까 4차 산업으로 대표되는 빅데이터, 그 다음에 지금 시설들이 상당히 노후화됐습니다. 내년이 소양강 댐을 건설한 지 50년이 되거든요. 앞으로 줄줄이 다목적 댐들이 50년 이상 된 댐들이 나올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물 에너지 시장,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앞으로 키 이슈가 돼서 국가적인 계획에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3년간 사실 환경부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누구라도 마찬가지인데 조직이 새롭게 통합되면 당연히 시행착오도 좀 겪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시행착오는 겪을 수가 없다. 이미 3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통합물관리를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 기후변화 시대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탄력적 물관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 저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가 극심해지고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예전에는 1 더하기 1은 2여야 되는데 이게 3이 될 수도 있고 이제 1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서 다소 복잡하지만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일례로 아마 금년 여름에도 남부지방에서 태풍이 올라오면 이게 목포 앞을 지나갈 거다. 아니면 부산을 올라갈 거다. 의견이 다르거든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목포로 지나가고 오면 부산 보고 틀렸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이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불확실성 시대에 우리가 대책을 세우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탄력적 물관리인데 어쨌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지금보다는 더 나은 물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전제는 다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 수질 수량을 통합 관리하고 공급에서 수요 중심으로 또 하천에서 유역 중심으로 하자.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환경부에서 사실은 잘 해왔습니다. 근데 실천 전략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선언은 있는데 실천 전략. 제가 봤을 때는 크게 4가지입니다. 하나는 법령 및 계획 정비, 그 다음에 시설 관리, 정보 산업화. 근데 법령 및 계획 정비는 지난 3년간 꾸준히 해왔습니다. 미진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하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런 3개의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손을 못 댔는데, 몇 가지 제언을 드리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지지만 통합 물관리를 할 수 있는 실행부서가 없다. 그대로 문자대라면 물통합정책국에서는 통합 물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하는 일은 상수도 사업하고 있다. 예산에 대한 불균형도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수자원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공동적으로 들어보면 환경부를 수자원 환경부로 바꿔야 된다. 사실 조금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해서
2차관제를 도입해서 1차관에서는 물관리, 2차관은 환경, 대기, 바이오 자원 등. 다만 이 두 개의 부처는 산업 쪽을 해야 된다. 대신 이제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규제 기능은 미국의 EPA처럼 별도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환경부가 계속 규제만 하고 있어가지고는요, 여기에 산업이 성장하지를 못하면 이 분야가 파이가 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제 산업을 하는데 인력을 얼마나 양성하겠습니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산업, 수자원 산업에 앞으로 미래에 무궁무진하게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이거를 담당할 수 있는 정부 부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엔 이미 우리가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가 됐기 때문에 3년이 지났지만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적극적으로 인력 양성도 하고 산업을 좀 양성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수산학회의 다른 분들 의견 들어보면 차라리 떠나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물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가 됐는데 오히려 행정안전부로 가서 소위 그 방제 기능, 그 다음에 기상청 이런 모든 조직이 행자부로 가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견해도 있고요. 또 제3의 의견은 별도의 그 방송통신위원회처럼 별도로 좀 만들어서 물관리를 하자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이 어떤 의견인지 간에 이제 다시 수질과 수량을 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건 공감을 하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지난 3년간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래도 환경부 내에서 이 산업 쪽을 좀 계속 키워나가는 이런 쪽을 제안을 드리는데 아마 또 정책 위반자 입장에서는 의견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국가물관리위원회도 3년이 지났는데 역할을 다시 좀 조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수자원 분야의 탄소 중립, 이게 시설관리 쪽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수리시설들이 있습니다. 댐도 있고 하천도 있고 지난 사실은 5, 60년 동안 계속 건설되어 온 겁니다. 근데 이 시설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댐을 져서 A댐에서 B도시에 물 공급, 개별 댐 문제로 이렇게 구간되어 왔는데 한 번도 국가 전체를 놓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살림을 살다가 애들이 크면 남자 여자 자식에 따라서 방도 리모델링 해주고 또 기능도 좀 이렇게 조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50년 이상 됐는데 한 번도 이거를 재조정해 보는 기능이 없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제가 그 남부지방에 수해 입은 거에 대해서 조사 단장을 했는데요. 섬진강 쪽에 이렇게 가보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조금 그런 얘기지만 사실 학회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 지역 주민들이 의외로 모르고 있는 사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섬진강 같은 경우에는 위에 섬진강 댐이 있는데 건물의 80%를 유역 변경해서 다도로 보내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포켓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하류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상류에 있는 댐 자체에 대해서 별 혜택을 못 누리는 거죠. 그러면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댐 정보 사업을 하거나 다른 대책을 세워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수 배분 계획을 다시 짜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하나는 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놓고 본 건 없다. 그래서 좀 제가 제안 드리는 건 뭐냐면 우선 각 댐이나 물 공급 시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정확하게 좀 재평가를 해야 된다. 즉, 뭐 여기 수단 전문가 계시지만 과거에 짓기 전에는 미개척 유역에 추측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이제 몇십 년을 운영했기 때문에 정확한 실측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해보면 처음에 계획했을 때하고 지금이 상당히 다를 수가 있다. 그러면 용량이라든지 기능을 좀 재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A 도시에서 A댐에서 B로 공급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C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복합적인 기능을, 소위 그 워터그리드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좀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리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하면 결국 수자원 분야에서 그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 데가 물 수송에서 듭니다. 이게 거의 한 80~90%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수송에 대한 에너지 세이빙 전략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좀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천관리 일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재작년에 남부지방의 수해 난 거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대부분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조인되는 데서 발생했어요. 근데 지방에는 재정적으로 이게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국가하천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최소한 계획만은 소하천과 지방하천, 국가하천이 좀 일괄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IT 기반의 정보화입니다. 이건 뭐냐면, 과거에 일어나기 전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댐수를 모으고 치수장까지는 국토부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생산, 가공하고 공급하는 거는 환경부 상수도 팀에서 했거든요. 근데 일원화가 됐으면 이 정보들을 전부 사실은 통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거는 하늘에서 비가 한 방울 내렸는데 이게 어떤 소스를 거쳐서 어디를 거쳐서 우리 집에 수도 꼭지를 틀었을 때 이 수도물은 현재 수질이 얼마 되고 어디서 왔고 용도는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트레이스백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미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통합 물 관리하고 줘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해외 시장 개척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세계 물 시장은 굉장히 열릴 겁니다. 소위 말해서 21세기는 브루 골드 시대라고 얘기할 만큼 기후변화, 말은 기후변화지만 그 이면에는 개도국의 물시장 쟁탈전인데요. 근데 지금 국가가 우리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요, 입찰 정보, 우수기업 지원, 교육훈련, 시장조사, 이런 거를 제공하는 정보는 있습니다. 근데 정작 기업들이 필요한 건 뭐냐면 기술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만약에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기 뭐 수자원 하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나라 기상청이 없어서 강수량 자료가 없고 하천 자료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물산업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해외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강수 자료나 유량 자료나 수위 자료처럼 혹은 GIS처럼 혹은 토지 피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것은 그런 정보를 가져와서 어떻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수량이나 기상 수분, 유역 이런 자료들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요. 이거를 기업이 해외 물시장에 나가기 전에 적어도 예비 타당성은 좀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기관들이 좀 생겨야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 나가서 경쟁이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이런 게 되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죄송하지만 원전이라는 이 논의 때문에 사실은 저는 신재생 에너지가 상당히 좀 왜곡됐다고 보는 사람인데,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70%를 차지하는 게 수력입니다. 그 다음에 수력은 개발 가능 지역에 지금 3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까 제가 그 신규 체제를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포장 수력을 계산해 보면요. 우리보다 포장 수력이 많은 나라를 찍어보면 우리가 62위인데요. 딱 여기 티베트온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지역, 그 다음에 나일하고 콩고강 중상류, 아마존 파라나건 이렇게 세 개 유역으로 묶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한테요, 예를 들어서 태양열을 해라. 자기네들은 화력발전소를 쓰는데 아직은 자금만 되면 수력으로 전환할 때가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대동맥과 정맥이 있듯이 우리가 에너지 문제도 대동맥, 정맥에 해당되는 것들은 기본 예전에는 화력, 수력, 원자력 이런 건데요. 이제 각 국가별로 그 에너지의 근간을 뭐로 할지, 그 다음에 우리 모세혈관이나 실핏줄처럼 이거를 연결할 수 있는 태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화를 좀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현재로 태양열, 풍력 얘기를 하지만 동남아나 이런 나라에서 보면 돈만 있으면 자기네들이 화력을 안 해도 할 데가 무궁무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좀 빨리 인식을 해서 기업이 나가서 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들입니다. 뭐 시간이 제약되어 있어서 충분히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강연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문외한이니까 제가 먼저 제가 물 관리는 잘 모르는 분. 그 아주 총장님 정말 그 좋은 강연, 뭐 저 같은 초보자들한테도 아주 그 굉장히 그 머리를 탁 깨게 하는 좋은 말씀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환경부로 물관리 이론화를 했는데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 환경부 내에서도 이 통합 물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문제의식도 제가 다시 한번 느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전략들과 재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그 물산업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물산업에 대한 저희 국민들의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진 게 이제 주로 물산업 하면은 국민들한테 어떤 뇌리가 있냐면은 생수 시장에 대기업이 들어온다. 뭐 이게 이제 주로 물산업이고, 뭐 생수 시장에 우리 수돗물도 좋고 깨끗한데 자꾸 대기업들이 생수만 자꾸 먹으라고 해갖고 그래서 주로 이제 물산업 하면 생수 시장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물산업에 대한 특히 이제 물산업 민영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이미지도 안 좋았거든요. 아마 그런 후유증도 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물산업이 어떤 것이고 만약 진출한다면 주로 어떤 영역으로 주로 많이 진출하는 건지, 이 생수 시장 말고도 좀 큰 시장들이 있고 뭐 기업들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나라 수자원공사가 해외에 댐 짓고 이런 것도 물산업인지, 뭐 이 물산업이 뭔지 조금 좀 가르쳐 주시면 조금 좀. 좋은 질문이신데, 물산업이 뭐냐라는 정의를 하는데도 과거에 물관리 이론화하기 전에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환경부가 생각하는 물산업이라는 것은 주로 상수도, 하수도 산업, 그 다음에 대체 그 수원 개발,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그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물산업이라는 것은 댐, 하천, 그 다음에 물 공급에 관련된 모든 시설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물산업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론화가 되면서 이 폭이 넓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다른 데서 이 물산업에 대한 정의부터 좀 정립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산업이라는 게 물순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하천으로 흘러가는 부분도 있고, 이용해서 다시 하늘로 되돌아가는데, 이 유역 물순환의 건전성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산업들이 물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기상산업도 물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 관련돼 있던 많은 산업들, 기존의 상하수도, 그 다음에 하천, 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물산업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뭐 서로 전공이 다르다 보니까 개의치 마시고요. 뭐 아무 질문이나 해주세요. 네. 총장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 국토연구원의 이종소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물관리의 이수, 치수, 환경 측면 가운데서 저는 치수 부분에 대해서 약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최근에는 이제 뭐 탄소 중립 기본법이나 지속 가능한 기반 시설 관리법 등을 국가에서 제정을 해서 기후 변화와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관심이 조금 국가에서 많이 좀 생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교수님께서도 기후 변화에 관련된 R&D를 하셨지만 최근에는 이제 사회 경제학적 요소가 고려된 새로운 IPCC에서 6차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탄소 배출이 아무리 이제 저감을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온도 상승이 있다고는 연구 결과를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즉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극한 강우 일수랑 강우량이 좀 증가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기반시설 관리법 안에는 이제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이 조금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통합 물관리의 측면에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지, 또한 이제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총장님께서 발표하셨듯이 재정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이제 어떻게 국가와 지방 지자체와 물 관리하는 측면에서 해결하거나 기후변화에 대응하면 좋을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가 돼서 수질 수량이 통합 관리된 측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 많은 걱정들이 뭐냐면 국토라는 관점에서 크게 나눠서 예전에 보면 랜드하고 워터거든요. 국토가. 이제 국토종합 계획을 세우고 이럴 때 앞으로 과연 이 워터라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이거를 잘 조화롭게 해나갈 만한 전문가들이나 정책이 있느냐. 사실은 제일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제가 좀 달라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국토연구원, 제가 뭐 국토연구원 와서 꼭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앞으로 국토기본계획을 짤 때 지역에 대한 도시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과연 이 물 분야를 정부 부처가 바뀜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현재로서. 환경부에서는 별 생각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셔서 적어도 이제 이미 바뀐 조직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일정 부분 국토 종합계획 측면에서의 물 문제를 좀 다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선 가장 급선무고요. 그건 국가적인 측면이고 이제 하천 문제로 들어가 봐도 작년에 재작년에 그 4,800억 피해가 났지만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환경부가 또 잘하는 점은 뭐냐면 주민 참여형 의사결정이에요. 과거에는 그냥 국가가 정책을 세워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됐는데 이제 지역에 있는 협의체를 만들고 주민까지 참여해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사실은 계속 만나서 대화하고 이해하고 결론이 나고 나서는 말이 별로 없어요. 과정은 굉장히 이해 충돌도 많았는데 근데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그 물관리 작년에 수해조사 단장을 하면서
우리 전문가들이 좀 많이 반성을 해야 된다. 그 이유가 섬진강 하류 쪽에 거기에 지금까지 철새 몇 마리 날라오고 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환경단체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자기네들이 재해에 얼마나 취약하다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준 사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은 보면 사실은 잘 모릅니다. 괜찮은 줄 알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걸 당하는 거죠.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뭐 분권형 뭐 유역 베이스로 물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자꾸 과거에 중앙에서 하던 기능을 지역으로 이렇게 미루는데 지역은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사업에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자꾸 후순위로 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저히 지역에서 감당이 안 되는 부분, 또 중요 하천들은 국가가 좀 더 저는 담당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대신 이제 그 집행이나 이런 거는 지자체별로 좀 진행을 해서 계획은 국가에서 세우되 그 다음에 집행은 좀 지자체로 하는 그런 형태가 지방하천 문제를 좀 해결하고, 예전에 그 이광재 의원께서 뭐 춘천에서 한번 심포지엄을 해서 간 적이 있는데 그 우리 양재천 같은 이런 하천들을 굉장히 좀 부러워할 정도로 왜 그게 서울에만 있고 지역에서는 좀 안 되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단순히 물 문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물 문제가 도시계획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좀 더 크게 봐서는 국토계획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서 추진이 돼야 되는데 물 문제만 이렇게 딸랑 떼어놓고 하려고 그러면 항상 어떻게 보면 좀 순위가 밀리는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면 어쨌든 우리가 환경부로 일어나가 됐지만 환경부에서도 이런 좀 인식을 가지고 랜드와 워터를 같이 좀 병행해서 국가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하고 지자체가 적절하게 역할 배분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총장님 뭐 말씀을 사실 좀 자주 듣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 또 강연을 들으니까 또 몇 가지 또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요즘에 궁금한 게 SOC 투자 정책에 대해 가지고 좀 고민이 조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물 분야에 있어 가지고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좀 걸림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 자료에도 잠깐 나왔지만 기준 변경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예전에 한 80년대, 90년대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전을 안 했을 당시에 각종 댐이든 하천이든 기준을 두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국토개발이 활발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뭐 각종 수공 구조물들이 그 당시에 설계가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면 슬라이드에서도 최근에 뭐 강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변해 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시점에 와서 이미 70년대부터 2020년까지 투자를 다 했는데 설계 기준이 변화해 가지고 다시 사업을 할 수도 없고 하지만은 지금 현재 과학기술을 볼 때는 뭔가 조치는 해야 되고 이런 딜레마에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뭐 몇 번 이 관련된 정책적으로 좀 고민을 했지만은 뾰족하게 이 답이 없습니다. 워낙에 재정 투자가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화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작년에 기재부에서 재정 구조 개편 TF를 구성하면서 뭐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뭐 저희 쪽에서는 계속 기후 위기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공 구조물의 이것들은 기후 변화에 취약하기 때문에 재정 투자가 점점 늘려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정작 투자비를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지금 뭐 최근에는 또 가장 어떻게 보면 시설 구조에 문제가 많은 지방하천은 아예 그냥 지자체 알아서 해라라고 줘버렸고 뭐 사실은 다른 시설들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우리가 안전관리하기보다 어떻게 보면 다른 용도로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예산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도 딜레마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기후위기 시대에
정작 SOC 투자 정책이 역행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 가지고 저도 뾰족한 답이 없어서 지금 우리 총장님 혹시 좀 고민해 보신 게 있으면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그 시설 노후화 문제, 그 다음에 기준 변경 문제인데,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는데, 소양강댐이 내년에 되면 준공한 지 50년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K워터에서도 우리 학회에 좀 모의를 했는데, 소양강댐을 어떻게 좀 리모델링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제안해서 우리 학회의 전문가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첫째 기능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73년도에 소양강댐을 만든 그 당시 상황은 당장 홍수를 방지하고 가뭄을 극복해서 용수 공급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5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 하천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입장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수치수는 해야 되지만 그분들이 어떤 하천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댐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설이 노후화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존에 우리가 시설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 기능에 대해서 현 시대에 맞게끔 한번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일단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그 K워터에서 좀 제안드린 게 뭐냐면 지난 50년간 소양강댐의 공과 과를 냉정하게 한번 국제 세미나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기능을 했지만 이런 기능은 오히려 역기능을 했다. 그것들에 대해서 세계적인 전문가들을 좀 모셔서 심포지엄을 좀 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기본적으로 물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지만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소양댐을 시작해서 쭉쭉 나올 겁니다. 충주댐도 그렇고 쭉 이제 나오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결코 예산 낭비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자원 분야에서는 그 아까 탄소 중립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정확하게 지금 물 분야에서 탄소 중립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계산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물 공급하고 이런 거 보면 그 탄소 중립에 이미 기여해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댐도 그렇고. 그러면 용도나 기능을 조정함으로써 최대한 우리가 탄소 중립에 컨트리뷰션 할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설 노후에 대한 리모델링이라고 그래서 단순히 옛날하고 똑같은 거를 이렇게 색으로 갈아 끼우는 게 아니고 현 세대에서 얘기하는 탄소 중립이나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댐의 좀 기능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 하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 그래서 과거에는 그 주로 치수 중심의 하천이었으면 오히려 각 지역의 하천들이 그 지역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나 이런 가치들을 좀 평가하고 결국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또 아까 양재천처럼 스스로 좀 가져가고 싶은 그런 하천을 좀 계획하는 것들이 저는 시설 노후화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준 변경 문제는 사실은 맞습니다.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국토부에 가서 이제 발표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알겠는데 항상 두 가지를 묻습니다. 이게 너무 불확실해서 정책에 반영하기는 불안하다. 두 번째, 선진국에서는 그럼 하고 있는 나라 좀 돼보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그 물관리 선진국에서는 다 정책에 반영합니다. 우리나라도 기준 변경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스타디는 됐고요. 근데 이게 이제 학계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법제화나 이런 데 약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좋은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시설 기준으로 세울 만큼은 좀 이제 충분히 됐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 같은 데서 오히려
좀 한번 정책화하는 이런 것들은 좀 해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계 기준을 변경하니까 기준을 올린다고 꼭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외로 좀 과다한 부분들은 오히려 줄여주고요. 또 이게 이제 설계 기준이라는 것도 사실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는 시간당 90mm를 자기네들이 홍수 방지를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자체는 60mm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mm 비가 왔을 때, 동일한 비가 와도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이게 천재입니다. 근데 서울은 사고 나면 인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설 기준이라는 것도 각 지역에 맞게끔 또 지역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좀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그 주민들의 의사결정으로서 되어지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기준 변경은 가능하다. 근데 그거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좀 차등화할 필요는 있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동시에 그러면 기준이 바뀜으로 해서 대책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까지 취약한 지역에서는 국가가 재정적인 보조나 이런 부분들을 해줘야지, 돈도 없는 지자체 보고 너가 해결하라 그래가지고는 해결책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강현수 원장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총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미래국토 리더스 포럼에 걸맞게 우리 또 미래국토에 대한 우리 이 수자원 분야의 리더의 훌륭한 말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가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이게 저희가 조금 좀 이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물관리의 한 영역을 국토부가 담당하다가 환경부로 이론화됐는데, 저희는 국토연구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국토부랑의 인적 네트워크 관계가 훨씬 더 강했거든요. 근데 이게 환경부로 갔고, 또 환경정책연구원이라고 따로 있기 때문에 또 환경정책연구원에서 물관리에 대해서 또 투자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물관리 연구의 초점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물관리 영역에 많은 다양한 연구를 다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대충 그냥 광범위하게 두루두루 하는 것도 필요한데, 또 그러다 보면은 또 이게 뭐 특화된 영역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또 그렇다고 물관리 연구 인원이 많은 부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국토연구원이 해야 될 물관리 연구의 초점을 건설기술연구원이나 대학 교수님이나 혹은 환경정책연구원이나 수자원공사의 연구자들하고 좀 다른 특성을 어떻게 잡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저는 뭐 다른 분들마다 다 우리 총장님 말씀 중에 어느 영역이 또 귀에 많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총장님 말씀 중에서 랜드와 워터로 구성되는 국토를 다룰 때 저희 국토에 국토본부도 있고 도시본부도 있고 GIS 본부도 있고 하니까 저희 국토연구원은 그 부분에서 좀 다른 기관에 비해서 훨씬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국토관리를 조금 좀 통합적으로 보면서 거기서 물관리의 역할을 찾는 것들은 국토연구원이 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그 수자원공사가 섬진강 유역에 대해서 메타버스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이렇게 물관리 시뮬레이션을 이제 해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데, 저희 공간정보본부가 처음부터 이제 컨설팅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실시간 일종의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섬진강에 이제 했는데, 그런 것 보면서 이제 좀 저희 국토연구원이 이 물관리 영역에 좀 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좀 영역이 있고, 특히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오늘 우리 총장님께서 주신 이런 견해들이 굉장히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여기 큰 인원이 아닙니다만 적은 인원의 물관리 연구자들이 다른 국토연구원의 다른 분야 연구자들하고 함께 할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고 또 올해 저희들 또 내년에 중점을 두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